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주머니가 좀 찬 것 같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이제 정신을 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완길 회장이 강의한 내용은 주머니를 채우는 이야기였는데 주머니만 채워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채우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 생각이죠. 생각, 사고, thinking.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요. 만약에 지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어떤 말단지엽적인, 말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사셨는지, 좀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이제 약간 생각이 높은 차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워낙 많은 정보와 주장과 뉴스가 들어와요. 또 매스컴이 발전하니까 온갖 주장과 이 뉴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하면요,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엉터리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 이 사고의 수준, thinking, 사고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논리적 사고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논리적 사고는, 또 분석적 사고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학교 시험 보는 데는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실생활, 사회에 나와서 실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매우 정확한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두 젊은이가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어디만큼 왔는지를 몰라서 우리 지상에 내려서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알아보자 하고 지상에 내렸어요. 또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 거 보니까 대학 캠퍼스 같대. 그런데 마침 그 앞에, 기구가 내린 앞에 노신사가 지나가서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신사가 아주 이상하다니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지금 기구 안에 있지 않는가? 매우 정확해요. 그렇죠? 기구 안에 있죠. 그러나 이 두 젊은이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 노신사는 교수가 분명하네. 매우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말이야. 원래 대학 교수들이 그래요. 매우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실생활에는 별로 쓸모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이야기라도 들어야 돼요.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건 이청득심입니다. 요 이자는 이자고, 이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요 들을 청각할 때 들을 청자 있죠? 요건 얻을 득자 마음 십자.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더 마음을 연다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뭔가를 느낄 때 우리 생리학적으로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 5가지 감각기관이란 뜻이죠. 오늘 타이한 분들이 왔으니까 써드려야 되겠지. 오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얻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선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시각이 있고, 이게 시각. 두 번째가 귀로 듣는 게 청각이 있어요. 청각. 세 번째, 입으로 맛보는 게 미각이라는 게 있죠. 미각.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는 게
후각이라는 게 있죠. 후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피부에 뭔가 만지면은 이건 뭐다? 촉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촉각. 촉각. 이게 오감입니다. 요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들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제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 이게 여섯 번째 감각이라 그 말이죠. 여섯 번째 느낌이 있어요. 요게 센스예요. 센스. 직관이에요. 직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와서 들어보면은 여기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암만 좋은 말로 설명해도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뭐 느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육감이라고, 제 육감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여기 오셔서 직관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장사상의 장자,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자의 친구가 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자는 서양의 의미로는 소피스트인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호숫가에서 이렇게 호숫가 다리 위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장자가 호수 밑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피라미들이 참 즐겁게 놀고 있구만. 그러니까 해자가 듣고 있다가 자네는 피라미가 아닌데 어떻게 피라미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어떻게 아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자가 맞아, 나는 자네가 아니므로 자네가 뭘 아는지 모르지. 그러므로 자네는 피라미가 아니므로 피라미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 자네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피라미를 보는 순간 피라미가 즐거웠다는 것을 알았지. 그렇게 대답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해석이 구구한데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청득심,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비법인데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지위가 높다고 애터미는 유통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지가 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져야, 자기가 낮아져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겸손과 경청이에요. 경청은 겸손해야 경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시간 가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맹사성 대감 들어보셨는가요? 황희정승은 들어보셨죠? 예, 맹사성 대감도 정승입니다. 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사성 대감은요, 최영 장군의 손여사입니다. 요게 맹사성 대감의 사시던 집인데요, 이 집이 최영 장군의 집입니다. 고려말 명장이었던, 근데 최영 장군의 집인데 맹사성 대감의 아버지가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맹사성 대감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거의 천재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19살에 과거에 급제해서 20살에 군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려의 명문 세가의 후손에다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니 목에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파주 군수라고 나와 있는데 군수로 부임해서 그 주변에 아주 유명한 학덕이 높은 선사가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스님, 제가 군수로서 저에게 제가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간단하지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면 되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맹사상 이 군수가, 아니 그거야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닙니까? 내가 먼 길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고작 해줄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화를 버럭 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스님이 여기까지 오신 김에 녹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녹차를 마시는데, 스님이 맹사성 군수의 찻잔에다가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찻잔이 계속 넘치는데 계속 따랐어. 계속 따르니까 이 젊은 군수가 어떻게 해서 화를 버럭 내겠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계속 따르면서, 차가 넘쳐 방을 적시고 옷을 적시는 것은 아는데 지식이 넘쳐 당신 인품을 베리는 것은 왜 모르시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져 가지고 빨리 도망가려고 도망가다가 빨리 나가다가 문 임박에다가 머리를 갖다 찧어버린 거예요. 빨리 도망가려고 가다가.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머리를 속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머리를 속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평생 맹사성대감은 낮게 살았어요. 항상 자기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도 문 앞에까지 가서 맞고 갈 때는 배웅하고 항상 낮게 백성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 이분이 황희정승이고 이번 세종대왕입니다. 5월 되면 스승의 날 있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찾아봤더니 5월 15일이 우리 세종대왕 양력으로 따진 생신이랍니다. 그래서 민족의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정말 민족의 스승이에요. 자, 황희정승인데 맹사성 정승과 황희정승은 성격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황희정승은 매우 강직하고 아주 이 일처결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런 분이었고, 맹사성 대감은 사람이 너그러워요. 너그러워서 용서를 잘해. 그래서 세종대왕은, 황희정승은 그런 성격을 가진 곳에 알맞는 분야, 군사, 국방, 그리고 인사, 행정을 이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맹사성 대감한테는 인재 교육, 과거 선발, 과거 시험, 요런 또 예악, 맹사성 대감은 이거 음악의 천재였죠. 음악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조선을 부흥시킵니다. 여기에 사군 육진왕, 이때 세종대왕과 김종서, 그 다음에 황희, 그 다음에 맹사성 대감이 우리의 국경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때 우리 국경이 정해진 거예요. 여진족이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맹사성 대감은 아주 청빈하게, 그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이경익 실학자가 쓴 그 기술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하급 관리를 얻고 겨울을 건너준 맹정승. 이분이 75세까지 좌의정을 하시다가, 정승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온양으로 내려가셨어요. 어느 날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하급 관리 역졸, 옛날에 역마 타고 간 역졸이라고 있죠. 맨 말단 관리. 역졸이 어디를 가다가 웬 거렁뱅이 같은 노인이 낚시질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분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 영감, 나 좀 건네주게. 그러니까 이 맹정승이 이 역졸을 업어가지고 개울을 건너줍니다. 근데 저 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농부가 기겁을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 역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맹사성 정승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이 역졸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경실석해가지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겠죠. 그 맹정승한테, 맹정승은 우의정, 좌의정만 한 게 아닙니다. 사조의 판서를 전부 했어요. 예조판서, 호조판서, 공조판서, 이조판서까지 다 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예문관 대제학까지 하신 분이니까 학덕이라든가 지금 같으면 사부 장관을 다 한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 이 젊은 역졸놈이 나 업어서 저쪽 건너가라 그랬으니 어떡하겠어요 이놈이. 그래서 이 젊은 역졸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명정승이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내가 과거에 정승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은 지금 내가 벼슬을 내놓고 여기 있으니 이 나라 백성 아닌가? 그러면 백성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공직자에게 내가 자네보다 이 물목은 잘 아니 내가 업어서 자네를 건너준다고 뭐 잘못된 게 있나? 없잖아요. 자네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자네 일을 하게 이렇게 보내겠어요. 그러면 명정승의 체면이 깎여요? 뭐가 됩니까? 위신이 추락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일이, 즉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지가 않아요. 더 존경을 받고 더 유명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덕이 더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뭐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개를 들게 되고, 고개를 들면 문지방에 머리를 찍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왕년만 찾는 사람들에게 명정승은 큰 교훈을 남겨줍니다. 공당문답입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명정승이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께, 지금 아버지가 계속 아프셨어요. 아프시니까 병문안을 자꾸 한양에 있으면서 온양까지 가야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저쪽 광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용인, 광주에서 용인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양반이 아버지 병문안을 하고 지금 한양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옷은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옷을 해입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가에 말을 타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가마를 타고 항상 소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용인쯤 왔는데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여각, 지금 같으면 여관에 가서 좀 비를 피하고 가려고 가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이가 종들을 데리고 여각에 먼저 와 있어. 그래서 저쪽 구석 모퉁이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어떤 꾀재재한 촌노가, 무식하게 생긴 촌노가 그 앉아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둘이 장기를 뒤면서 놀았어요. 장기를 뒤면서 노는데 이 선비가 이 무식한 촌노를 좀 놀려주고 싶거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끝자가 공자와 당자가 들어가는 운을 가지고 문답, 시를 지어봅시다. 춘향전에 노풀고 기름고 가지고 시를 지어보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인장께서 먼저 하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제 창피를 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이 상경호공, 한양에 무엇하러 가는 공? 그렇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비가 벼슬자리 구하러 올라간당, 그렇게 구관상거탕. 그러니까 명정승이 무슨 벼슬인공 하관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사 취재 땅 그랬단 말이에요. 녹사는 의정부나 이런 춘추간의 하급 서기들입니다. 이것도 시험 봐야 돼요. 과거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취재는 시험 보러 간당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녹사 벼슬을 하려고 과거 시험 보러 간당, 그렇게 했지 그 말이에요. 명정승이 듣고 있다가 요걸 뽑는 사람이 명정승이에요 지금. 위정 뽑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이 과거 시험 봐서 뽑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마땅히 뽑아주겠꽁 그랬단 말이에요. 마땅할 당시.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합격시켜 주겠꽁, 그러니까 하, 부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는 하라고도 있고 혁이라고도 있습니다. 하는 우수를 하자, 혁은 성낼 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필자가 이긍익 선생이 이걸 어떤 의미로 적었는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 말라 이 영감탱이야, 당치도 않당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런 부당한 짓은 하지 말랑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이 젊은이가 이제 녹사 시험을 보고 최종 면접을 누가 해야 돼요? 맹사생 대감이 면접으로 이놈을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 의정부에서 다른 재상 판서들과 앉아 있는데 요놈이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러 왔어 이제. 어찌 되었는공? 그렇게 이제 공 시험 잘 받는공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보니까 우선 많이 듣던 소리야. 떡 보니까 용인에서 지가 아주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그 영감탱이가 바로 우의정 맹사성 정승이야. 거기 면접하러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당. 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정승 판서들이 시험관하고 시험 보는 놈하고 무슨 괴상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 뭐 당당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정승들이 물어봤어요. 맹정승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용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근데 맹정승은 어떻게 했겠어요? 뽑았겠어요? 안 뽑았겠어요? 뽑았습니다. 이미 용인에서 면접시험에 합격이에요. 내가 너를 합격시켜 주겠다.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 영감택이 아들이 무슨 판서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거 삼촌이 무슨 벼슬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화를 내면서 웃은 소리 말랑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된 젊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면접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정신이 그렇게 바른 젊은이였기 때문에 맹정승이 계속 추천을 해서 연려실 기술에는 각 고을의 사또를 여러 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연려실 기술의 원문입니다. 원문에 맨 뒤에 봤어요. 후인, 칭지위, 공당문답. 이렇게. 여러분, 파트너에 후줄구레하게 옷 입은 영감탱이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정승 판서인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맹정승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젊은이도 내가 너를 합격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겠다. 자, 흑기총. 왜 소를 타고 다녔는가? 이번에 고향이 원양인데 하루는 봄날 뒷산에 가니까 이 동네 꼬마들이 큰 짐승을 괴롭히고 있어. 막대기로 눈을 찌르고 등에 타서 막대기로 때리고 멀리서 맹정승이 보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말이지. 말 못하는 짐승을 돌봐주지는 않고 이놈들 말이야. 뭐 괴롭히냐. 그러니까 얘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가보니까 소야. 까만 소인데 워낙 탈진을 해가지고 아프고 탈진해가지고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애들이 괴롭혀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소 여물을 쏘다가 계속 먹이고 하인들로 하여금 보살펴주게 하고 자기도 보살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기운을 차렸어. 기운을 차리더니 맹정승이 집에 가니까 집으로 따라와. 자기를 밥 주고 간호해준 소 아니에요. 따라와. 그래서 맹정승이 집으로 와가지고 동네방네 방을 붙였어요. 소를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안 찾아가.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맹정승이 키워야 되잖아요. 타고 다니는 소가 이 소예요. 그래서 평생을 같이 합니다. 이 소하고. 그런데 맹정승이 79세가 되던 해에 노한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의하면 이 소가 사흘 밤낮을 밥 얼어먹고 울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 가면 이 묘가 있어요. 요게 맹정승의 산소이고 요게 소의 묘입니다. 소의 묘이고 여기에 흑기총이라고 써져 있죠. 검은 소의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맹정승 산소에 별초를 할 때 이 흑기총도 같이 한답니다. 같이 묻어졌어요. 옆에다가. 그러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데 아무리 파트너가 지 마음에 안 들어도 은혜를 베풀면 그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때려치울래. 그렇게 되면 그 인간도 또 보기 싫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맹정승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계속 타고 다닌 거예요 지금.
자, 인침년. 이것도 열리실 기술에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또 아버지 이 산소의 성묘를 하러 이제 맹정승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용인하고 이쪽에 이제 고을 군수들이 야 이거 사조에 판서를 하고 우의정 좌의정을 하신 분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고을의 원님이 길을 깨끗하게 쓸어 놓고 맹정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원님 지나가라고 길 닦아놨더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아니 간다는 맹정승은 안 가고 어떤 옷을 후줄그레하게 입은 영감탱이가 시커먼 소를 타고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님이 하인한테 시켜서 저 영감탱이 혼을 내주고 지나가지 말라고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인이 가서 혼을 내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맹정승이 가서 내가 온양 사는 맹고불이라고 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호가 고불이에요. 맹고불이라고 일러라. 아마 고불이 잘 들어서 그랬는지 이 양반이 맹고불이에요. 호가 가서 얘기하니까 두 원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저 영감탱이 혼내주고 가지 못하고 하라 했는데 그분이 맹사성이에요. 맹사성 정승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원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여기 차고 있던 관인을 연못에 빠뜨려서 그 연못을 인침년, 관인이 빠진 연못이라고 불렀다. 후일 명왈 인침년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정성인지를 몰라요. 이 두 고을의 원님은 좌의정, 지금 우리 같은 국무총리니까 12명이 요 맨 가마를 타고 나발을 불면서 올 줄 알았는데 어떤 후줄구리한 늙은이가 거렁뱅이 같은 늙은이가 소를 타고 가니까 그 사람이 맹정성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사람을 봐야지 겉모습은 그 다 헛개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스폰서 그다음에 이 파트너 관계에서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이라는 것은 옷을 잘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의 높고 낮음 그것도 겉모습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도 전부 겉모습이에요. 그거 있다고 해서 애터미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맹사승처럼 빨리 나가다가 머리 부딪히면은 그게 안 돼요. 자, 청렴 결백한 삶 열려실 기술이 있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맹사승 대감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게 이 사고의 싱킹이에요. 맹사승 대감은요 고려의 명문세가입니다. 명문 귀족이에요. 거기다가 최영 장군의 손여사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최영 장군을 죽이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맹사성 대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고려의 명문세가예요. 거기다가 고려의 명장이자 수시중이었죠. 수상인,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인 자기 처조부를 죽였어요. 최영 장군을 죽인 이성계예요. 그러면 조선에 가서 벼슬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 엄청난 갈등이 이제 맹사성 대감에게 찾아옵니다. 포운 정몽주처럼 절개를 지키다가 죽을 것이냐?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신진 세력에, 즉 이성계의 세력에 붙어가지고 높은 벼슬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를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도 대단한 게요. 어린 맹사성의 능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처조부를 죽였지만은 맹사성에게 조선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맹사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맹사성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포운 정몽주처럼 내가 죽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귀족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평생을 백성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 이게 싱킹이에요. 이게 싱킹.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다는 곧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 거예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조의 판서를 지내고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는데, 좌의정의 봉급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작이야 뭐 콩 몇 말, 쌀 몇 섬, 그것밖에 없어요, 영의정.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어지간한 벼슬아치도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 살아요. 절대로 봉급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보여줬느냐? 맹사성과 황희정성이 보여줬어요. 황희정성도 그렇게 살았어요. 황희정성의 집도 초가집이었고 비가 줄줄 샜거든. 맹사성 대감의 집도 초가집이고 비가 줄줄 샜어요. 왜? 나라에서 주는 녹봉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산 사람들은 전부 뭐 했다는 거예요? 뇌물 받고 부정축제, 그 다음에 가렴주고를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백리 열전이라는 게 있죠. 청백리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탕리였다는 거단 말이에요. 썩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그래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근데 연료실 기술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 양반이 집에 있을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누구만 만났느냐? 자기가 지금 좌의정이니까 공무로 자기에게 나란 일을 여쭈러 온 사람만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즉각 대문의 문을 걸어 잠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사로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려고 오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솔선수범에 이르다시, 마찬가지로 온양에 내려가 계시는데, 이 사조의 판서를 하고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 좌의정을 하신 분이 거기 와서 지금 내려가 사신다고 그러니, 이때는 이제 최영 장군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산을 받았죠. 거기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온양에 오시는 사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임하자마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임 사또가 와서 보니까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어, 이 양반이.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어. 여기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는 거야. 사또가 가서 밭둑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하게 된 거야. 사또가 왔는데도 보는 척도 하고 일만 하고 계셔, 이 맹정승이. 그러니까 사또가 어떻게 하겠어요? 간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고 사또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일을 했어. 일을 하니까 거기에 다른 나졸들이 어떻게 하겠어? 사또가 일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몽땅 들어가서 김을 맨 거야, 거기서. 맹정승은 아무 소리도 않고 계속 김만 메고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니까, 해가 뉘엿하니까 나와서 이 사람들아 그만 나오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백성들이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네가 알았지. 쌀 한 톨도 쉽게 보지 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또한테 앉혀놓고 그 말 해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일을 해봐야 알지. 자, 이제 이청득심. 이제 마음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듣는 건데, 경청을 하는 건데, 경청. 이건 맹정승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요. 이게 경청입니다. 이거 많이 보신 분이죠, 이거?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뭐 기자들이 죽어라고 물으면 글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도 말하고 말아버려요. 말을 안 해. 계속 들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됐냐면요,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실 때 이건희 회장님이 부회장 임명을 하고 첫 출근하는 날 회장님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집무실로 불러서 그 휘호를 써주셨대요. 그게 경청이에요. 네 말 하지 말고 들어라. 그 말. 들어라. 경청. 그러니까 후대를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줬어요. 이걸 평생 보아라. 그게 논어예요. 논어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계속 들어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삼성 인재들 굉장하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 네 말 하지 말고 듣고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청,
경청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 말만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만 계속하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을 했던 현자들은 경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마사시다 고노스케, 지금 파나소닉을 마시다 전기를 창업하고 파나소닉의 사주였죠. 리더십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이 양반도 듣기 선수예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과거형은 관리이다. 경영의 현재형은 소통이다. 경영의 미래형 역시 소통이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경영자나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소통이 안 돼요. 다시 말해 하급자는 더 이상 말을 안 해.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원웨이 커뮤니케이션만 계속되면은 그건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앤드루 카네기 잘 아시죠? US 스틸을 창업한 미국의 철강왕입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분이고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가 재단이 많죠. 이 양반이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얘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왕따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쓰실 분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적으로. 도로시 린드 딕스라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인간 취급을 받도록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나 옛날에 미국이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별 미친놈이다 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미친놈 취급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린드 딕스는 그 사람도 뭔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취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연구소, 정신병원이 전부 린드 딕스 병원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많은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자,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흥미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데일 카네기 잘 아시죠? 이 양반이 저명한 분입니다. 자, 2주 동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무 관심을 끌기에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을요, 논리로 설득하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주면 그러면 내 사람이 돼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이 양반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A라 한다면 그 법칙은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G로 나타날 수 있다. X는 일하는 것이고 Y는 노는 것이고 Z는 무엇일까?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쓸데없이 말 놀리지 말라고 말해요.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자, 다음. 자, 경청은 소통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게 두 배로 들으라는 얘기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소통은 듣는 것부터 출발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이익이다.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이 하는데, 말을 자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내 정보는 상대방에게 안 주고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얻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것이 이익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방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줘요. 자, 청각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심리적 청각장애가 더 문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는 오감이 다 있지만은 이 사람은 육감이 마비된 거예요.
자기 말만 계속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육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치 생리학적 청각 장애처럼 지식이 늘어나지를 않는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소통을 해야 집단지성이 나오는데 바로 집단지성의 한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이렇게 사방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 뇌사진이죠. 뇌신경세포죠. 뇌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지지 않으면 판단력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나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산토와 이솝. 그래서 많이 본 아가씨죠, 여기는. 이솝이 산토라는 철학자의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산토가 자기 친구 철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리를 해라. 그랬더니 돼지 혀를 잔뜩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왜 돼지만 잔뜩 사왔냐 그랬더니 혀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혀로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문화가 전해지고 설득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리를 하라고 했으니 혀만 잔뜩 사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토 철학자 친구들이 불평을 무지무지 하는 겁니다. 이놈이 잔치를 한다 그러더니 돼지 혀만 계속 갖다 주니까. 그래서 산토가 다음에는 이놈아 이번에는 가장 더러운 곳으로 요리를 해라. 그랬더니 또 혀를 잔뜩 사왔어요. 이놈아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혀를 사오고 가장 더러운 걸 사오라고 했는데 왜 혀를 사왔느냐 그랬더니 혀 때문에 세상에 모든 불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처럼 더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에 지금 이솝우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쓰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만은 잘못 쓰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된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탓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화내고 썩내고 여기 혀 때문에 되거든요. 환자를 잘 치료하는 정신병원. 이건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건데 아예 한 도시에 이 정신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는 아무도 안 가는데 그 병원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갔던 이 스트레스 환자들이 그 병원을 나올 때는 죄다 웃고 나와. 웃고 나오는데 다른 신경과 의사들은 저 의사가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누구만 아느냐? 간호사만 알아. 간호사만. 그 의사가 왜 그렇게 잘했느냐? 의사가 귀머거리야. 귀머거리여서 앉아있으면 환자가 들어오면 하루 종일 들어 그냥. 근데 이 의사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지금. 지 하소연을 다 하고 나서는 이놈이 웃고 나가. 속이 시원하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귀머거리여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지가 대꾸를 할 거 아니야. 안 들려. 그러고 퇴근할 때만 보청기를 끼고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찰할 때는 보청기를 빼버려.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유명한 병원이 됐다. 이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말을 들어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우리 한강변에 가면 이 전화 있죠. 한강에 다리 가면요 중앙에 이 전화 다 걸어놨어요. 이게 생명의 전화입니다. 빠져 죽을라다가 전화 있으면 전화해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생명의 전화. 그래서 생명의 전화에 받는 분이 그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술 필요 없어요. 계속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계속 듣고만 있으면 이놈이 여기서 뛰어내리려다가 안 뛰어내린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말을 들어준 놈이 한 놈도 없었다는 거야. 집에서는 완전히 이거 건달 취급하고 모슬놈 취급하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생명의 전에 전화를 했더니 이 양반이 계속 들리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참 속상하겠네요. 뭐 이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려다가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리마다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애터미가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전화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유사수신행위, 금융피라미드 하는 놈들의 제안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이걸 생각해 보시라 이게. 저는 지금도 제가 퇴직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땅 사라고 자꾸 와 전화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좋은 땅이 났는데요 사두시면요 이게 한 5배는 오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오를 것 같으면 사장님이 사시죠? 그걸 왜 나한테 사라고 그래? 지가 사지.
이자, 은행에 대출 받으면 이자 한 7%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받아서 2배, 3배, 5배 오르면 지가 사면 될 거 아니야. 그것만 판단해 보시면 사기 안 당해요. 연 이자율이 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월 10%를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들은 정보가 맞는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고 번쩍 떠오르면 자기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가 너무 부패한 게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비판적 사고는 자기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이렇게 기합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따져야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를 따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이렇게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는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나무 탓인가 내 탓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고. 즉 파트너들 각종 경험을 가진 분이 많은데 내 생각만 놓고 네 생각은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3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이놈은 3개라고 주장하고 이놈은 4개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놈 이쪽에서 보면 3개예요. 이쪽에서 보면 4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가 아니에요. 보는 시각과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오리예요, 토끼예요, 이거? 오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토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로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토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냐 기둥 사이 벽이냐, 이 뒤에 벽을 이 색깔로 칠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글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고열을 짜는 놈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 attitude is everything. 마음가짐이 전부다.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ardent desire, 간절한 마음,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공하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ardent desire,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면 이 노구를 이끌고, 노구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나?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모두 애터미와 함께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